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고 아세요? 아세요, 앤서입니다. 그 알바생들처럼. 안녕하세요, 앤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댓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찾았는데요. 저희가 뉴스브리핑 70회에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게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핫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유튜브를 조회수를 보잖아요. 네. 근데 거의 본편이랑 조회수가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 공지 방송이어가지고 20초짜리인데 이 세계 아이돌이라는 키워드만 보고도 많이들 클릭을 하셨나 봐요. 댓글에도 막 이세돌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 이참에 플로를 깔아야 되나. 막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정규발제로 했어야 되나? 그러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아이돌 편에 플로에 뉴브를 듣기 위해 플로에 가입했어요. 작은 액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와우. 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셔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이런 쪽의 그런 소재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디오 클립 댓글에 송하나님이 진짜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마침 본인이 이제 ADHD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들으시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송하나님 말고도 본인이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댓글들, 근데 요즘 댓글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좀 활발하지 않아요? 이제 최근에 되게, 그러니까 활발하게도 활발한데, 꽤 내용이 긴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인 것 같아요, 요새. 맞아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예. 왜냐면 저희가 한동안 댓글 가뭄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꽤나 최근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좀 많이 들리는 것 같다. 제가 읽고 싶은 댓글은 마운틴님. 네. 5회 부자 되는 법을 들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K-팝 댄스에서 빵 터졌어요. 뭐죠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범리님 뭐죠? 5회 부자 되는 법이요? 부자 되는 법 편에 이러한 얘기 해주시고 마지막에 K-팝 댄스에서 빵 터졌어요. 이게 3년도 넘은 일이라. 우리 그때 무슨 K-팝 댄스 얘기를 했었지? 이걸 듣고 오셨어야죠. 이거 1시간 넘는 거예요. 지금 오프닝을 위해 듣고 오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기억을 더듬어보면 부자 되는 법에서 얘기하셨던 게 부의 추월 차선 그죠. 이라는 책, 그리고 뭐 이거저거 얘기했어요. 네, 무슨 근데 K-팝 댄스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요. 피라미드 짓는 이야기, 아주르와 네, 그쵸, 그런 거 그런 했었죠. 얘기 했었고 그게 기억이 나는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W 마운틴님. 저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클래식 에피소드를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은 분들이 클래식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좋아하셨지만 한 인물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과학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회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인물을 조명하는 회차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인물명으로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체게바라였나? 체게바라가 아니지. 그 사람. 누구지? 징기스칸. 근데 뭐 징기스칸도 있었고 그 철학자도 한 분 계셨는데 누구죠? 슐라님이 하셨던 장보드리아르. 맞아요. 그분도 계셨고 그 이후로 아예 인물명으로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건 되게 없었지.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인물이 포함되어 있긴 했어도 그게 에피소드 이름으로 올라갈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과학자는 사실 뭐 과학자나 과학사도 뭐 굉장히 많고 재밌는 게 많지만 오늘 가져온 과학자는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게 이 사람의 이름과 성을 딴 회사가 각각 있는 유일무이한 과학자입니다. 진짜 웃긴 게 저희한테 아까 말해주셨거든요. 그니까 방금 말해버려가지고 아니면 지금 고도의 방송력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수도 지금 있는데 연기를 하라는 건가? 그 기대에 부응해보자 우리가. 2명이요? 두 개요? 이름과 두 개? 성이 둘 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이미 이름을 알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에피소드를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김범래 뭐야?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그러네요. 자,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니콜라는 뭐요? 니콜라라는 수소차 회사가 있고요. 그래요?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죠. 그건 알지. 네, 그래서 이분 니콜라 테슬라는 여러 별명이 있지만 비운의 천재, 현대 기술 사회의 초석을 닦은 사람, 전기의 마술사
이런 호칭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이 사람의 이름과 성으로 딴 회사가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뭔가 과학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구나 혹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아인슈타인 우유라는 게 옛날에 있긴 했거든요. 근데 알아요. 초록색. 네, 맞아요. 초록색. 옛날 사람이네요. 그렇구나. 맛있었는데. 난 모르겠다. 참나. 네. 그럼 뭐 파스텔르 이런 것도 다 있었지. 그쵸.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름이나 성을 가져와요. 예, 이름을 가져오거나 성이 더 유명한 경우에 성을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은 성과 이름이 다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니콜라 테슬라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사실 과학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내용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오늘 준비한 이유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준비한 이유는 지금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현대사회는 보통 전기 문명 사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부족 사회도 있었고 뭐 유목 사회도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회를 붙이는데 지금은 전기 문명 사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다 전기죠. 우리 뭐 스마트폰부터 지금 녹음하고 있는 마이크부터 다 지금 듣고 계신 이어폰도 다 전기 문명인데 이 전기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의 80% 정도는 이 니콜라 테슬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내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서 약간 에디슨의 가려진 비운의 천재? 이 정도까지만 그냥 이런 이미지? 이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쵸. 저희 한번 이분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에피소드 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한번 뭐 하다가 이분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학 분명히 관련 나왔어요. 그렇죠. 과학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전기 얘기 나오면 이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범례님이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한 인생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6년 19세기죠. 19세기에 이분은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는데요. 교회 사제인 아버지 그리고 손재주가 좋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납니다. 우선 뭐 약간 클래식이랑 비슷한데 태어나자마자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어떤 천재성이 있었느냐가 조금 이제 클래식이랑은 다른데 우선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한 번 읽은 책은 그 줄 단위로 다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재네, 그냥. 그렇죠.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은 이런 내용이었지가 아니고 몇 번 페이지 왼쪽 중간쯤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지. 뭐 그런 수준으로 이제 요즘은 사진 기억법이라고 하죠. 기억을 사진처럼 하는 거. 그래서 한 번 읽은 책을 다 기억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뭐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8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미 미적분 정도의 수학은 암산으로 풀어서 답을 써내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을 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천재인데 약간 너드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키가 188cm고요. 장신에 얼굴도 잘생겼고요. 패션도 좋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잘하는 지금 말하는 소위 인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유럽 사교계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우선 과학자나 발명가로서 이렇게 인생을 시작한 거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라츠 종합기술학교의 엔지니어링 학과에 입학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이 니콜라 테슬라는 어릴 때 학창시절 때부터 그렇게 엔지니어링 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까 아버지가 종교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반대를 극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약간 그 뭔가 기름 만지고 이렇게 기술 만지고 이런 게 좀 좋게 보이지 않았던 시절상이 있었겠죠. 시대상이. 그쵸. 근데 이 아버지의 반대를 어떻게 꺾었냐면요. 그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좀 얼마 안 남았을 때 콜로라에 걸려요. 콜레라. 그쵸. 콜레라. 콜로라요? 콜로라도라는 거 맞지 않나? 네, 콜레라에 걸려서 9개월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치. 죽을 병이죠, 거의. 열병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진짜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는다면 우리 아들이 뭘 하든 상관없다. 라고 했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이게 인과가 아니라 그거잖아. 선우인 거잖아, 그냥. 상관관계? 근데 뭐 어쨌든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회복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니콜라 테슬라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 초인적인 힘이 났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사병에 걸린 건데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이렇게 꺾고 그 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엔지니어 혹은 과학자의 길을 걷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때의 잠깐 시대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면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이때는 이미 전기 기술이라는 건 발견이 된 상태예요. 이미 발견이 돼서 발전을 시작하는 태동기에 있었던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20살쯤 됐을 때 그 유선 전화가 그 벨 연구소에서 이제 유선 전화가 발명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라는 건 발명했고 그걸로 뭔가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태동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 이 니콜라 테슬라가 오스트리아 그라츠 종합기술학교의 엔지니어링 학과로 진학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배울 게 많았겠어요. 막 그쪽 학문이 막 엄청나게 폭발하던 시기인 거예요. 너무 네. 재밌었겠다. 그치. 엄청, 이제 막 발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막 교수님들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도 사실 그거 한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니콜라 테슬라가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공부만 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을 말릴 정도였다고요. 너 그러다 죽어. 말이 진짜 하루에 죽어. 20시간이지 3-4시간 자고 그냥 공부만 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에이, 좀 과장된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가? 말이 되냐? 근데 진짜로 그 정도로 했고 말렸는데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한테 교수님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아들을 좀 말리셔야 될 것 같다. 네, 저러다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만큼 성적이 좋았고요.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천재죠. 그리고 뭐 사교계에서도 인싸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모든 거에 집중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도박에 빠집니다. 아이고. 네. 그게 되네. 갑자기 그게 되네. 근데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다가 아니고요. 아까 20시간씩 공부하던 사람이 도박에 빠졌거든요. 네. 20시간씩 도박을 했겠죠. 네. 어떡해. 정말 심도 있게 몰두했다고 해요. 이 도파민에 절여진 거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뇌에 절여진, 약간 도파민에 절여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박에서 생활비는 물론이고요, 장학금까지 다 날려먹어요. 아이고. 그래서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당연히 끊겼겠죠. 도박으로 날려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나옵니다. 아이러니한데.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로 우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전화회사, 그때 이제 이미 전화가 발명됐다고 했는데 전화회사의 전기 기술사로 취직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재긴 천재인 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불현듯 머릿속에 설계도 같은 것이 갑자기 뿅 하고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어떤 걸 떠올린 거냐면 그 당시엔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태동하던 시기인데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모터죠, 모터. 네. 지금 모터가 너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기가 찌릿찌릿한데 이걸 어떻게 동력으로 바꿀 수 없을까를 되게 많이 연구를 하던 시기였던 건데 전기의 자기장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설계도가 갑자기 걷다가 머릿속에 번개치듯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왔대요. 영감이 오듯이.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의 과학에서는 회전자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도선에는 이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흐르는 이 도선을 이렇게 동글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석을 두면 이 도선이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를 반복하면 이게 회전 방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자석이 돌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도선의 전력을 공급하고 공급하지 않고만 잘 순서를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 가운데 있는 자석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터죠, 모터. 그래서 설명은 어렵지만 결국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교류 모터를 고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대단한 게 과학자이면서도 엔지니어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 게 상용화에 성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안을 했다, 발견을 했다가 아니고 그거를 제품화해서 팔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는 이 교류 모터를 고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용화를 시켜서 판매도 합니다. 약간 이제 천재성을 사회에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런 천재도 도박을 한다라는 거. 도박이 지능의 문제가 아닌가 봐. 약간 본능의 문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뭐 도박에 빠졌다가 어쨌든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예. 자, 여기서 제가 교류 모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니콜라 테슬라가 이 교류 전기에 꽂히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 좀 배경 지식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 니콜라 테슬라가 살아가던 이 전기가 태동하던 이 시기에는 직류, 우리가 보통 DC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 직류가 대세였던 시기입니다. 이 직류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가지고 있다. 뭐 건전지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직류예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정해져 있으면 그냥 다 직류입니다. 그리고 직류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도 충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굳이 안 듣더라도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전기가 직류예요. 네. 그래서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압도 일정하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전기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뭐 청소기, 세탁기, 뭐 핸드폰, TV 다 직류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제가 앞으로 이제 뭐 전류, 전압, 전력, 자기장, 전기장, 전파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올 텐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다 다른 얘기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오늘은 상식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직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럼 교류는 뭐냐면 교류는 AC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AC. 그래서 Alternating Curren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전압이 위아래로 주기를 가지고 출렁입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래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콘센트라고 하죠. 집에서 콘센트 연결할 때 보면 220V 60Hz AC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게 교류라는 뜻이에요. 직류에는 헤르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벽에 콘센트를 꽂을 때 구멍이 두 개죠. 네.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구분하나요? 아니요. 아무렇게나 꽂죠. 네. 그건 교류여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만약 직류였다면 우리가 배터리나 건전지를 교환할 때처럼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교류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니콜라 테슬라가 살던 이 사회로 발돋움을 했던 이 시기에는 직류가 대세였던 시대였고 그 직류가 대세였던 시대에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에 빠진 거예요. 교류의 매력에 빠진 거죠. 그럼 이 직류가 대세가 되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네.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는 에디슨이 좀 더 많죠. 아, 비슷비슷해. 또래예요, 근데. 아, 또래는 아니고 에디슨이 훨씬 10대, 많아요. 20대 이 정도? 아까 1856년에 니콜라 테슬라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토마스 에디슨은 1847년. 한 9년 빠르네요. 예, 딱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을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깝습니다. 누구, 에디슨? 네네, 에디슨. 근데 약간 이거저거로 많이 불리지 않나요? 아, 그쵸. 뭐 그 당시에 뭐 발명가 겸 뭐 겸 수학자, 과학자. 예, 그 아르키메데스 이런 거 나오면 이거에 저거에 뭐 맞아. 뭐 철학 가면서 수학 가면서 뭐 다 나오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에디슨은 과학자로 구분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업가에 가깝는데 왜냐면 우리가 에디슨 하면 가장 유명한 업적이 뭐죠? 우유? 에? 아, 이런 거에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인슈타인이지. 전구를 킨 거죠, 전구. 네네. 그렇죠. 번쩍. 그쵸. 필라멘트를 찾아서 전구를 켰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업적인데 사실 이 백열 전구는 토머스 에디슨이 태어나기 이전인 1835년부터 발견되었고 발명되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상용화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거나 전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 빛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이 백열 전구가 고안된 지 40년이 지나서 에디슨이 적당한 밝기에 적당한 발열이 나는 적당한 내구도를 가진 전구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해서 경영자 혹은 기업가로 이제 이름을 날린 거죠. 근데 이것도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에디슨 얘기하면 그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그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뭐 수천 가지의 재료를 사용해봤다. 그래서 뭐 열정과 노력의 뭔가 상징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던 걸 보니 걔네가 했던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연구를 이어간 거죠.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베꼈거나 남의 연구를 이어갔다라는 평가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에디슨이
유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의 밤거리를 밝게 비출 수 있게 해준 이 에디슨 전구는 JP 모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JP 모건이죠. 그 JP 모건의 지원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했고요. 우선 그 빛을 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과학 실험을 할 때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하면 전구가 켜지잖아요. 우선 그 기반 자체가 직류예요. 에디슨의 사업의 시작 자체가 직류여서 직류 발전기, 직류 전력 송신탑, 직류를 옮길 수 있는 뭐 전선 등 여러 방식으로 직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시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도 고종 시절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고종 시절에 경복궁에 처음 전구가 들어와서 빛을 밝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에디슨 회사의 전구예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이제 에디슨 전구를 시작해서 이제 직류로 비즈니스를 많이 시작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니콜라 테슬라가 반기를 들면서 이 둘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흔히 이제 자료들 중에 좀 잘못 나온 게 있는데요. 직류와 교류를 에디슨이나 니콜라 테슬라가 처음 발견하거나 발명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이전에도 뭐 유능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직류랑 뭐 교류, 뭐 축전지, 전자기 유도 방식 이런 거는 이미 뭐 볼타, 패러데이, 맥스웰, 헤르츠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미 발견이 된 상태였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로 니콜라 테슬라와 토머스 에디슨이 전투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신기한 게 니콜라 테슬라는 토머스 에디슨 회사 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어요. 1884년에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하고 전기적 지식도 너무 뛰어나고 실험들도 너무 잘하고 해서 에디슨 전기회사로 이직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에디슨이 있는 그 에디슨 전구회사의 본사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서로 만나요.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가. 그리고 에디슨이 우리가 지금 직류 모터와 직류 발전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자주 고장나고 수리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너가 이걸 좀 고쳐봐라. 개선해봐라. 만약 너가 개선하면 내가 $50,000 줄게. 5만 달러면 그때 당시 얼마일까? 그때 당시보다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면 한 130억. 정도 되는, 그쵸,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천재인 테슬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성능은 개선됐는데 심지어 비용이 더 저렴해진 모터와 발전기를 가지고 와요. 와우.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50,000 주십시오. 에디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준다. 안 준다라고 하면 덜 기분 나빴을 거야. 택도 없다. 테슬라, 당신은 미국식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뭐야? 진짜 죽여도 이거 합법 아니야? 진짜 재수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처형해도 합법이야. 유럽에서 유능한 사람 데려와 놓고 미국식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된 거예요. 와우. 네. 요즘 같은 고소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뉴욕 본사로 건너간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도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에디슨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니콜라 테슬라는 직류가 아닌 교류에 굉장히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류로 뭔가를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하다가 이 에디슨이 $50,000 안 주는 상황에서 삔또가 나가버리면서 바로 퇴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류로 에디슨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래, 이런 잘못한 거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에디슨에 대한 반발 심리보다는 자연계에서 교류가 직류보다 낫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테슬라는. 그 이유가 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발전기라고 하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성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생성되는 최초의 전기는 모두 교류 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력 발전을 하든 수력 발전을 하든 뭔가 터빈이 돌면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데 뭔가 돌아서 생성되는 전기는 다 교류예요. 돈다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라서 그때 유도되는 전기 자체가 교류인데 이거를 직류로 쓰기 위해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기에는 자연계에서 생성되는 전기 자체가 교류인데 교류를 갖다 쓰면 되지. 그치? 왜 그걸 직류로 어렵게 바꿔서 전구를 켜고 있을까? 비효율적인 거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 당시에 기술력은 없었어요. 교류로 뭔가 하는 기술력은 없었지만 테슬라는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그리고 이 직류에는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변압이라고 하죠. 전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220V짜리의 직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걔를 110V나 뭐 440V나 이렇게 변압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근데 교류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고전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저전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압이랑 공장에서 돌리는 터빈의 전압은 다를 텐데 이거 직류로 바꾸려고 하니까 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에디슨의 비즈니스가 번창하긴 했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교류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에디슨과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한 거는 전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송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정말 전면전으로 맞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대단하다. 그냥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야 이게? 천재들의 삶이란 이런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은 말이 지금 요약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한다 생각해 보면은 그 인프라도 사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그쵸, 실험도 해야 되고 공장도 사야 되고 그쵸, 이것저것 많을 텐데. 자, 우선 하던 말씀을 좀 더 드려보면 전기를 만드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전기를 만들었어요 어디선가에서. 근데 큰 동력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터빈을 네. 돌리려면. 그래서 보통은 자연계의 힘을 이용해요.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죠. 사람이 뭐 이렇게 맷돌 같은 거 돌려서 발생시키는 전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낙하하면서 터빈을 돌려주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힘을 얻어서 발전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자연의 힘은 도심에 없다는 거예요. 폭포가 도심에 없죠. 그쵸. 예, 뭐 풍력 발전 바람 펑펑 터지는 곳에 도시가 생기지도 않고. 그지. 그래서 보통 이런 자연의 힘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이런 방식은 대부분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그렇다 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전된 전기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송전을 어떻게 도심까지 할 것이냐로 에디슨의 직류와 테슬라의 교류가 맞붙게 됩니다. 자, 우선 송전을 하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송전탑도 필요하고요. 좀 가정으로 가까이 오면 전봇대도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연결할 전선들도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멀리서부터 전기가 이렇게 쭉 흘러오면요. 손실이 생겨요.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전기는 저항을 만나면 열을 내면서 전기 에너지가 손실된다. 사실 뭐 배터리가 뜨거워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되는 전기는 많아요. 그래서 고전압으로 보통 송전을 하는데 앞에서 직류가 변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직류로 송전을 하려면 우선 자연계의 힘을 얻어서 터빈을 돌려서 만든 전기는 자연적으로 교류해요. 네. 걔를 직류로 바꿔요. 그리고 송전하려면 고전압이 필요하니까 변압을 해요. 변압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전압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봇대마다 뭐 그런 장치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심까지 왔어. 근데 그 고전압은 가정에서 쓰는 전압이 아니죠. 그쵸. 그럼 또 엄청난 설비를 들여서 전압을 또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가정에 보급을 하는 게 직류의 송전 방식인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보기에는 너무 얼토당토 않는 상황인 거예요. 교류로 만들어졌을 때 교류로 변압하면 교류 변압은 너무 쉬우니까 자연계에서 변압을 해서 그냥 보내주고 사용하기 직전에만 직류로 바꿔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에디슨은 사업가라 그랬잖아요. 사업가 입장에서는 부품이 많이 들고 뭔가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고 이런 게 사실 비즈니스적으로는 옳은 걸 수도 있어요. 사업가 마인드가 되게 장착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었네요. 몰랐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직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과학적 근거나 공학적 사실만 보더라도 교류로 발전하고 교류로 송전해서 가정집에서 사용하기 직전에 직류로 바꿔서 쓰는 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직류 왕국을 거느리고 있던 에디슨은 이 흐름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직류 왕국이 있거든요. 틀딱됐네. 근데 이 니콜라 테슬라의 이 발상, 교류 발전기, 교류 모터, 교류 변압기, 교류 송전 시설까지 이 아이디어와 이 제품들을 보고 돈 냄새를 맡은 조지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테슬라의 특허권을 구매하면서 테슬라를 고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조지 웨스팅하우스 측과 에디슨 전기 회사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류 전쟁이라 해서 커런트 워라고 하는데요. 동명의 영화도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 영화거든요. 19년 영화인가?
그래서 에디슨은 반격에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반격에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반격에 들어갔냐면요. 에디슨이 공격한 포인트는 바로 교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선전에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실생활을 좀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직류 제품에서 감전되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다 잡으면 감전돼요. 네. 가끔 그 손에다 침 바르시고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극 같이 잡아보시면 찌릿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같이 연결되면 감전이 되고요. 한쪽만 잡아서는 감전이 안 돼요. 네.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인데, 그리고 더욱이 정말 좀 고전압의 직류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잡아서 감전이 됐다고 해도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펑 하면서 튕겨져 나가요. 이것도 약간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셨을 수 있는데, 근데 교류는 다릅니다. 교류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은데 어디를 만져도 감전돼요. 우리가 젓가락으로 콘센트 구멍을 누르지 말라고 하는 데는 구멍은 2개지만 어디를 찌르든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이 근육이나 세포들이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전기 신호거든요. 두뇌에서 전기 신호를 흘려 보내줘서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건데요. 교류 전기에 감전되는 순간 이 근육을 움직이는 세포가 모두 오작동을 합니다. 전기 신호가 교란이 돼요. 그래서 교류에 감전되면요, 전선을 못 놓습니다. 나 이거 본 것 같아.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봤을 법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실제로 저는 감전의 경험이 있는데 잡는 순간 전기가 들어오면서 막 온몸이 떨리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제어가 안 돼요. 근육이 안 움직여요.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좀 고전압의 교류에 감전되면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더 처참한 건 뭐냐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교류 전기를 잘못 만져서 감전이 돼서 그걸 못 놓고 있어요. 네. 그거 앤서님이 떼어주려고 제 몸을 만지죠? 그럼 앤서님도 감전이 됩니다. 그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면서 전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뇌에서 보내주는 전기 신호랑 구분이 안 돼서 모든 몸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처참한 건데, 교류 전기에 감전된 사람은 냅둬야 된다고 보통 배우죠. 그치, 만지면 안 되지. 전문 구조 인력이 오기 전까지는 냅둬야 된다. 고무장갑 끼고 만져도 안 되나? 전기가 안 통하는 걸로 어떻게 하면 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뭐 안전교육 같은 걸 배울 때는 이제 섣불리 만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류 전기에 감전된 사람이 그 손을 놓는 순간이 언제냐? 그 전기 과부하로 심장이 멈추면 그 손을 놓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망을 이르게 되는데, 저도 한번 감전 경험이 있어서 그 느낌을 알거든요. 물론 저는 고전압에 감전된 거 아니라서 괜찮긴 했는데, 이 부분을 에디슨이 집요하게 노려요. 근데 이게 사실인 건데 그 부정적인 선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를? 이제 에디슨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교류가 위험하다는 건 사실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네. 교류가 이미 발견되긴 했지만 직류가 먼저 상용화가 된 것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교류가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에디슨이 선전을 하냐면요. 우선 마을에 있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싹쓸이해요. 그리고 교류 전기에 감전을 시키는 걸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왜 그래? 진짜 싫다. 진짜 사업가다. 나 에디슨 정치인 같아,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렇게 뭔가 설파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위험한 교류다. 근데 사람들이 강아지, 고양이 몇 번 보니까 시시하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마을마다 전기 회사를 그 경매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전기를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깔을 거냐, 에디슨 회사에서 깔을 거냐, 그걸 이제 경매를 받는 건데, 그렇게 비딩이 들어가는 마을을 찾아가서 맨날 동물을 감전사시켜요, 에디슨이. 네. 교류 전기는 이렇게 위험해서 조지 웨스팅하우스 거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아지, 고양이 정도는 이제 별로 옛날처럼 호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말을 데려와요.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말, 근육이 짱짱한 그런 말을 데려와서 교류로 감전시켜서 죽는 걸 보여주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좀 호응이 내려가면 코끼리를 데려와서 교류 전기에 대어서 죽는 걸 보여주면서 교류는 위험하다라는 선전을 계속합니다. 근데 좀 선을 넘었죠. 그냥 큰일 날 사람이네. 네. 뭔가 위험하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전기의자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를 에디슨이 교류로 만들어서 교도소에 보급을 해줍니다. 진짜 상상 초월이죠.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전기의자를 교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라고 교도소에 주고 그거를 신문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교류를 이용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형수를 좀 더 손쉽게 사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만 보면 우리 곁에 안전한 전기 직류 vs 간단하고 저렴한 전기 교류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만 보면 대중이 보면 뭐가 맞아요? 값싸고 위험한 교류보다는 좀 안전한 직류가 좀 패밀리어 하잖아요. 그쵸. 좀 친숙하고. 그래서 이 전쟁은 에디슨이 이기는가 싶었는데 이 설비가 간단하고 저렴한 교류에 이 저렴하니 말도 안 되게 저렴했어요. 차이가 엄청 났구나. 맞아요. 아까 잠깐 직류의 송전 방식 얘기해보면 뭐 엄청 뭐 많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교류는 그런 게 많이 필요 없어서 굉장히 저렴했는데 여러 도시에서 공방을 이어갔지만 미국 정부에서 추진한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발전건,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교류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 전쟁이 막이 내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이 니콜라 테슬라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중에는 반하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우린 값싼 걸 먼저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이 니콜라 테슬라가 재현한 교류 전력을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 220V에 60Hz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콘센트를 꽂을 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고려하지 않고 꼽지만 항상 우리가 전원에 어댑터라고 하는 뚱뚱한 검은색이 붙어 있어요. 네네. 노트북을 사도 그렇고 뭘 사도 그런데 그게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변환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만큼 작아진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노트북 같이 좀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땐 어댑터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쵸. 어댑터를 줄이는 기술력이 막 광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전원 어댑터라고 부르는 변환기를 통해서 교류로 송전되어 온 전기를 직류로 바꿔서 핸드폰도 사용하고 냉장고도 쓰고 세탁기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직류는 에디슨 시대의 직류는 고위층이나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전기는. 발전기도 저택 아래다 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교류가 보급화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전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에디슨과 이 테슬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1915년에 좀 시간이 지났죠. 1915년에 이 테슬라랑 에디슨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가 에디슨과 같이 받을 바에는 받지 않겠다. 수상을 거부했군요. 아예.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에디슨도 야 나도 안 받겠다. 나도 싫어.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둘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 두 명이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5만 달러의 미국식 농담이었지만 이제 교류량 직류로 싸우게 되면서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승승장구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나이아가라 폭포 교류권을 따내면서 왠지 성공했을 것 같잖아. 미국 전역에 교류를 깔면 그게 얼마야. 근데 심각한 재정난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에디슨도 대단한 사람인 게 이건 썰이라는 얘기도 있고 진짜라는 얘기도 있는데 에디슨이 전기회사를 얼마나 오래 유지를 했겠어요. 특허가 엄청 많겠죠. 그쵸. 그걸로 이 조지 웨스팅하우스사에다가 특허 소송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누가 봐도 못 이길 만한 소송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그 특허비를 물어내느라 웨스트하우스사가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테슬라한테 진짜 미안한데 로열티를 더 이상 못 줄 것 같다. 그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주잖아요. 로열티를 못 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테슬라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끊기면서 이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사가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테슬라는 벌어둔 돈이 있었어요. 그러겠지. 벌어둔 돈으로 이제 뉴욕에 자신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연구실을 차리고 여기서 여러 전기 기계를 발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출원한 특허가 300개가 넘고요. 이 기술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아까 직류로 불을 켜는 백열전구 막 이제 에디슨이 팔아 제꼈잖아요. 네. 교류로 불을 켤 수 있으면 저거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우리가 지금 쓰는 형광등. 네네네. 물론 지금의 형태랑은 좀 다르지만 네네. 형광등 그리고 네온 사인. 밤에 불만 켜면 뭐해? 간판이 안 보이는데 간판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네온 사인. 그리고 엑스레이.
엑스레이. 우리가 몸을 째지 않아도 뼈의 상태를 볼 수 있다. 엑스레이. 그리고 뭐 자동차 모터, 전자현미경 등의 이런 여러 제품의 기술의 근간이 되는 뭐 테슬라 터빈, 테슬라 밸브 그런 여러 전기 장치들을 개발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뛰어난 과학자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좀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넘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고. 19세기거든요. 지금 아직. 네. 19세기의 발명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신기한 기술들이 많아요. 자, 우선 어떤 걸 찾았냐면요. 전자기파, 우리가 전파라고 하죠. 전자파라고도 하고, 이 전파가 이제 막 세상에 이렇게 흩뿌려지게 할 수 있는데, 와이파이가 약간 그런 걸 이용하는 거고, 특정 주파수에 공명을 시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동일한 주파수를 맞춰주면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방향 무선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죠? 라디오예요. 라디오 기술의 원천이 되는 기술을 테슬라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쏘는 송신기와 그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도 개발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라디오에 대한 첫 특허는 마르코니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마르코니보다 테슬라가 2년 정도 빨리 발견을 했는데 특허를 늦었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여기에 또 에디슨이 나오는데요. 마르코니를 에디슨이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특허청이나 정계에 로비를 한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썰이 있긴 한데 알 수는 없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거에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고 테슬라 사후에 테슬라의 특허가 맞다는 인정을 받긴 합니다. 다행이네. 네. 근데 이게 라디오, TV, 인터넷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온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라고 할까요? 뭔가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 이게 엄청난 건 게 사실 전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물론 유선 전화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뭐 컵에다가 실을 연결해서 뭐 전화기 흉내내고 하는 거 보면 다 매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유도 공기를 통해서 이 음파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원거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우주선과 송신도 전파로 하죠. 네. 그 근간이 테슬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전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송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파의 전송 속도가 빛의 속도랑 동일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는 이 테슬라의 송수신 방식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1898년, 20세기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19세기인데 이 라디오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무인 조종 배를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에다가 배를 띄워놓고요. 조종기 같은 걸 손에 들고 이렇게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하면은 실제로 배가 움직여요. 지금 신기하다. 요즘 보면 뭐 드론, RC카 이런 게 이제 지금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19세기에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선진 기술이거든요. 얼마나 선진 기술이었냐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요가 아니고 저 새끼는 약간 악마의 뭔가 마법 쓰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마녀 아니냐. 속임수를 쓰고 있거나 마녀가 아닌가 혹은 뭐 마술사가 아닌가 마법사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심지어 특허를 제출했는데 특허청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말도 안 된다고 거절을 했을 정도입니다. 와우.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기술이냐면요. 우리가 TV 리모컨 있죠. 네. 그거 적외선 통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파 통신도 아니에요. 적외선 통신인데 이 TV 리모컨 적외선 통신이 이 무인 조종 배 이후 50년 뒤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빨리 태어났네. 그래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1899년 아직도 19세기입니다. 아직도 19세기인데 전기를 엄청난 고압까지 상승을 시키면 이제는 무선으로 전력을 송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무선으로. 지금도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잘? 그렇죠.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는 테슬라 코일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1억 볼트까지 교류를 변압을 시켜요. 1억 볼트까지. 그러면 그 주변까지 전기가 통해요. 진짜로 무선으로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 코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엄청난 고압의 교류 전기를 통하게 한 다음에 자기 손에 2개의 형광전구를 들고 불이 켜지는 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약간 마법사 같기도 하죠.
근데 들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기술이에요. 실제로 이거 연구하다가 연구실에 한번 전소된 적이 있어요. 1억 볼트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그러게. 이게 1억 볼트까지 올라가면 약간 그거 있죠. 약간 그 전기장치 주변에 스파크가 튀면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모습까지도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슬라 코일이라는 이 고전압으로 가는 이거 말고 무선으로 전력을 보내주는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이런 기술을 소형화시키고 정제한 게 지금의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이에요. 무선 충전 우리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죠. 진짜 저도 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과학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전파를 송신해서 뭐 수신을 하고 라디오나 이렇게 뭐 TV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지만 반대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전파를 읽어내면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파를 쏴서 그 전파가 튕겨져 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현대 시대의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또 막 스텔스기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군사에서 사용하는 레이더를 처음 고안한 사람도 테슬라예요. 여러모로 전쟁에 필요한 기술들을 되게 많이 발명을 했네요. 근데 진짜 뭐 한 게 많다. 네. 근데 이게 다 19세기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신기하다. 네. 몇 년이죠? 1900. 19세기니까 1800년대죠. 1800. 네. 근데 그는 매우 이상한 것들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물체가 고유한 진동수를 만나면 크게 흔들린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량 있죠, 다리. 네. 다리도 평소엔 괜찮다가 어떤 고유 진동수의 바람이 불면 다리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도 그것 때문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리 붕괴됐던 거? 뭐 전 세계에서 많이 목격이 되죠. 그렇게 막 그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막 춤을 추면서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그 고유 진동수를 만나면 뭔가 크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공진동 기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실험실에서 동작을 시켜봤거든요. 근데 그 진동수를 건물에 맞춰놨나 봐요. 건물이 막 움직이면서 건물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근데 그때는 몰랐겠지.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대피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테슬라도 사람들이 야 그거 빨리 꺼 이랬는데 끄는 방법은 또 몰라.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생각 안 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해머로 이 기계를 박살냈다고 해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일하다. 좀 괴짜네요. 사람들 막 대피하고 난리 나고 이제 좀 있으면 그 진동은 멈췄지만 해머로 부셨으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경찰을 보고 테슬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왜 왔냐고? 뭐 그런 보통은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뭐 기계가 잘못돼서 뭐 문제가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경찰들한테 늦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정말 엄청난 과학 실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미친 사람이구나 진짜. 근데 진짜 언제 그럼 구경해보겠어. 진짜 엄청났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친 사람 같긴 한데. 그리고 앞서 말한 듯이 이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엄청난 제품들 있죠. 뭐 테슬라 밸브, 테슬라 모터, 테슬라 코일, 그리고 뭐 공진동 기계 포함해서 라디오도 그렇고 이 사람은 그 설계도를 그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떠올린 상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썰로만 존재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설계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조수, 테슬라의 조수나 친구들이 그거 진짜 개쩌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설계도가 없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진짜 개쩌는 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전되어 오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동작했는지. 그래서 그런지 이 니콜라 테슬라는 음모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럴싸하죠. reptilian이다 막 이런 거. 맞아. 뭔가 그림자 정부의 과학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선 테슬라가 이제 그 사망한 후에 그 시체를 가장 먼저 찾으러 온 건 뭐 가족도 아니고 집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미국 정부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와서 뭘 했느냐? 테슬라의 집과 집무실에 있는 모든 연구 기록을 가져갔다.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연구는 이미 21세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이었고 너무 빨리 공개하면 세상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하나씩 기술력을 세상에 내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술 강국이 되었다. 테슬라 덕분에. 네,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럴싸하네. 근데 이게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럴싸한 게 테슬라가 그 레이저도 만들어요.
전기를 막 모아서 일렬로 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레이저 기술을 만드는데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막 시제품으로 보여주는 게 레이저건이죠. 네네. 실제로 막 비행기 떨어뜨리겠다 레이저건으로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음모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공진동 기계 있죠. 그거는 사람들이 어떤 음모론을 갖고 있냐면 이 공진동 기계를 이용하면 인위적인 지진 혹은 인위적인 지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201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T 대지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 IT 대지진이 바로 미국이 공진동 기계를 실험하다가 일으킨 지진이다. 라는 음모론이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낙 뭔가 머리로 고안하고 천재적인 발상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니콜라 테슬라의 마지막은 어떠냐 이 천재의 추락은 어떠냐 이 천재가 추락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니콜라 테슬라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꿈의 프로젝트 무선 전력 송신 기술 있죠. 아까 테슬라 코일 1억 볼트까지 올려놓고 한 30m 떨어진 곳에서 손에 들고 있던 전구에 불 켜지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거를 규모를 더 키우면 내가 지금 30m에서 성공했지만 규모를 더 키우면 전 지구에 전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송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드림 프로젝트를 꿈꾸고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에디슨이랑 전기 어떻게 송전할까로 엄청나게 싸웠으니까 이 전기를 송신한다는 거에 뭔가 좀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전력 송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47m 높이, 지금 아파트 15층 높이의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약간 돔 형태로 그 철근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1억 볼트 이상의 전기를 흘려보내요. 그럼 막 그 돔에서 막 번개가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주변에 이제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JP 모건의 후원을 받아서 1901년에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몇 번 정도는 그 근거리에서 전기를 수신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죠? 더 넓은 범위의 전기를 보내겠다는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게 만약 성공을 해. 이 타워의 이름이 이제 워든클리프 타워라고 하는데 저 워든클리프 타워가 성공을 해서 전 지구에 전기가 만약 간다면 지금 전기회사는 어떻게 되죠? 망하죠. 다 망하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JP 모건 입장에서는 이건 돈이 안 되는 기술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투자를 1906년에 철회합니다. 그래서 그 타워를 지으려고 들였던 돈이 고스란히 니콜라 테슬라의 빚이 돼요. 네. 그 엄청난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고요.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는 이 빚더미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타워도 고철로 팔아버리고 그 돈 갚으려고 신경쇠약도 걸리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나중에 호텔방에서 우유 한 잔과 비스킷을 먹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최후는 좀 씁쓸하지만 생애에 걸쳐서 엄청난 과학기술의 진전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그래서 1943년 86세의 나이로 호텔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콜라 테슬라의 엄청난 인생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니콜라 테슬라는 보통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의 원조. 근데 이게 실제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때 테슬라가 만들진 않았지만 고안했던 아이디어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평가가 니콜라 테슬라는 현대 사회 문명을 100년 앞당겼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그는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시대를 앞서간 기술의 대명사예요. 아까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늦게 태어났어도 사실 세상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콜라 테슬라가 발견해놓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사회를 이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생각만 하고 고안만 했던 기술들은 대부분 30년이나 많게는 100년이 지나면 실제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고요. 흔히는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무선통신, LTE를 포함해서 이런 무선통신 자체도 니콜라 테슬라의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와이파이 기술도 당연하고 그리고 무선 전력 송신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전기와 전기 제품이 결국은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연구와 발명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었다라는 거를 좀 공유 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 그러게. 천재 이승국인 줄. 영화 없나? 그러게. 있을 법도 아까 한데. 커런투어. 네, 커런투어 보시면 이제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의 그런 싸움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니콜라 테슬라의 그런 대단함 같은 것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에디슨이 정말 별로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자기애성 인격장애 할 때 에나델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 했어도 됐겠다. 진짜. 그 정도로 뭔가 새로운 면을 알게 된 것 같고 교육할 때도 니콜라 테슬라를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진짜. 업적에 비해 너무 가려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들으면서 이제 머스크가 왜 테슬라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너무 알 것 같다라는. 머스크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쵸.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들으면서 약간 스타링크 생각도 나고. 진짜 근데 진짜 맞아요. 발상이 그 진전하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머스크랑. 약간 롤모델로 삼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과학자의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알면 좀 더 흥미롭게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